예, 저는 산청군에서 지리산 산업곤충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윤철호입니다. 국내 곤충 산업의 대표 인물 윤철호 소장님은 경상대학교 재학 시절 식물공학과 회충을 연구하며 곤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애완곤충들, 또 학습용 곤충들, 그리고 또 우리가 정서곤충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좀 그래 할 때 우리 친구들한테 이 친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심리 치료용 곤충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사를 짓는 환경천적 그런 곤충을 다양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 미래학계에서 그 10대 기술에 우리 곤충 사육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050년이 되면 지구 인구가 90억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과연 그 많은 사람들한테 고급 단백질원과 식량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게 고민하다가 그 세계 식량기구에서 이제는 미래의 식량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은 곤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곤충은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이제 미래가 밝을 것이고, 곤충의 그 사육 기준은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면은 80% 이상은 충분히 배울 수가 있고, 특히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이런 경우에서는 발효 톱밥만 있으면 될 것이고, 나비 같은 경우에서는 나비가 좋아하는 식초라 해가지고 자기가 알을 놓고 그 유충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있어요. 또 새로운 그것보다 조금 더 20%를 더 알고 싶으면은 이제 전문적인 이제 곤충 사육 농가라든지 그렇게 하면 곤충을 전문하신 교수님이나 또 지도자들한테 그러한 멘토를 부탁을 해서 그렇게 배우시다고 그러면 아마 완벽하게 곤충 사육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물론 과학자도 나올 것이고 교수님도 나올 것이고 각자 분야가 다르겠지만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곤충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앞으로는 큰 미래의 발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곤충의 세계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다니. 곤충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 보면 우리의 꿈이 보이지 않을까요? 한국해수관상어센터 대표 노섬입니다. 우리 해수관상어센터는 말 그대로 바다에서 나고 있는 아름다운 물고기, 즉 말해서 관상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생산업체입니다. 알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 부화된 새끼, 그 다음에 그 부화된 자어나 치어를 사람의 힘으로 길러서 이렇게 수확하는 그런 걸 갖다 양식이라고 합니다. 옛날 그런 일이 있었죠. 할 게 없으면 집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이 농업을 아주 폄하하는, 그래서 그거 마찬가지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물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기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가서 농사 짓는 게 아닙니다. 지금 농사도 역시 과학적인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남보다도 앞서가는 농업을 지어야지.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어렵다고 생각했던 해마 양식 기술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세계 가장 선두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됐다는 점, 그런 점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해마 양식에 성공한 노섬 대표. 그 가격도 키로당 5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니 과연 바다의 노다지라 할 만한데요. 하지만 노섬 대표는 단지 경제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양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양식이라는 그 자체가 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지금 배우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은 소위 말해서 생물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살아서 숨쉬는 이런 생명체들, 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어떤 애착심, 존경심, 또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 해서 산업은 산업이지만은 생물을 좀 더 가까이서 생명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만 생물 산업을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경영학자들이나 철학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주가 아무리 바꾸어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은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 먹어야 살려면은 사람이 먹거리를 해결하는 그 길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끝없이 지속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먹거리를 해결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농업이나 수산업, 축산업입니다. 먹거리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산업이라는 그 아주 좀 숭고한 그런 고차원에서의 생각을 가진다면은 이 산업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자긍심도 갖게 될 것이고 사명감도 가지고 이 일을 갖다가 차분하게 착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인류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생명에 대한 애정까지 배울 수 있는 양식 산업. 익숙하지 않아 멀게만 느껴졌던 분야에 대해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해양바이오융합과학과 김세권 교수입니다. 바다는 우리 인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전체 생물 중에 80%가 바다에 생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미용 자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미용 해양생물 자원을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김세권 교수는 해양생물에 대한 열정으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 서적을 집필하며 연구에 깊이를 더하고 있는데요. 김세권 교수가 이토록 바다에 열정을 쏟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제 관할권이 육상의 4.7배를 갖고 있어요. 바다가.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는 여러 가지 생물 자원을 우리 인간한테 아주 유익하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꿈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면은 이 해양 바이오 산업, 지금 현재는 연구는 되어 있는데 바다에서 나는 그런 생물들 가지고서 우리 인간을 위한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다는 양식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벼도 지금은 옛날에는 사람이 낫으로 벼었지만은 요새는 기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바다에도 이런 기계화를 시켜가지고 그런 동력화 또는 로봇을 그쪽으로 활용하는 거, 이런 쪽으로 해서 바다를 진짜 우리가 농장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의과대학 되면 돈 많이 번다, 또는 약대, 한의대 이런 쪽으로만 자꾸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자꾸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개척 분야 이런 쪽으로 가야 앞으로 길이 더 잘 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양 바이오 분야. 그래서 그 미용 자원을 우리 인류에게 부가가치가 높게 어떻게 그걸 활용하느냐, 이런 연구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예요. 그럼 그건 누가 해느냐? 지금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그쪽 분야의 산업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많은 학생들이 해양 바이오 분야, 바다에 관련된 산업 쪽에 관심을 갖고 그쪽 분야에 대학도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러면은 이 바다에 나는 여러 가지 그 생물 자원 또는 광물 자원 이런 걸 우리 인류에게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은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은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 그만큼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이 해양과학의 중요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건 역시 매력적입니다. 우리 함께 수면 아래의 세계로 퐁덩 빠져볼까요? 안녕하세요. 생명자원산업학과 교수 김두연입니다. 중자산업이라는 것은 유용한 신품종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만들어진 종자를 가공하고 유통하는 전체 모든 과정을 포괄적으로 통칭하는 게 종자 산업입니다.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2억인데 35년 후면 100억까지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나 뭐 식량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제 종자 산업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300억 달러 규모인데 이제 동식물 합한 종자 시장이 한 780억 달러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의 반도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시장의 1%밖에 점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종자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늦었지만 2012년도부터 4천억 규모의 연구비를 투자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학자들은 종자 산업을 유망 직종으로 꼽고 있는데요. 생명자원산업학과는 이런 종자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내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학과를 졸업한 이후엔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국내에 있는 종자 업체가 1368개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자 관련 회사와 그리고 국공립 연구소, 농협 같은 공기업, 그리고 백화점 유통업체, 그리고 농약, 비료회사 이런 쪽으로 진로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종자 산업 분야가 인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생물 분야에 흥미가 있고 자연과 더불어서 열심히 연구에 임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먹거리를 지킬 수 있는 녹색 성장의 핵심 동력 종자 산업. 작은 씨앗이 이토록 큰 힘을 품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요? 씨앗이 싹을 틔우듯 우리도 씨앗과 함께 꿈의 새싹을 틔워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령에서 메론 그리고 박과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박태우라고 합니다. 이제 하우스 10여 동을 지금 재배하고 있고요. 메론이랑 박과작물, 호박, 수박 등 박과작물들을 연중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대학교 때 이제 군대 다녀와서 취업을 고민하는 중에 이제 좋은 책 한 권을 읽고 농업이 우리가 먹거리가 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중요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어머니께서 기존에 농업에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농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부담 없이 농사를 지으러 올 수 있었습니다. 26 젊은 나이에 먹거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농사를 시작한 농부 박태우 씨. 지난 2014년엔 제1회 미래농업스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을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마냥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은 자연재해가 좀 심했을 때가 있었어요. 가을 장마가 와서 작물이 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봄에 이제 강풍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하우스가 다 날아가고 여름에는 태풍이 너무 많이 이렇게 심하게 와가지고 한번 그렇게 3번을 연속해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20년 동안 겪었던 어려움을 저는 1년 만에 다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괜찮겠지 하고 조금 더 좋은 시설로 바꾸고 이렇게 시설 개선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자연재해가 와도 버틸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농업의 가치를 느낄 때는 땅을 보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정직하게 그러니까 좋은 작물을 길렀을 때 소비자들이 그 작물을 드신 다음에
정말 만족해 하시고 고생했다고 할 때가 정말 가장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메론을 이제 주작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유통 과정이 좀 길다 보니까 이제 완숙가를 가져가게 되면은 중간에 썩어버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하다가 완전히 완숙을 시킨 다음에 맛있는 메론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그런 직거래 방식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SNS, 블로그, 이런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판매망을 넓혀가면서 이제는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론으로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고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농촌을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또 좋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에서 이렇게 도시에는 너무 좀 삭막하고 사무적인 부분들이, 관계적인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부분보다 농촌에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이렇게 작물과 이렇게 부대끼며 살아가는 부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힘들다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처음에 농사를 지으면 되게 신기하거든요. 이렇게 작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 가꾸지 못해도 스스로 잘 자라는 그런 작물들을 보면 되게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농촌에서 주는 그런 가치, 즐거움들을 마음껏 미리 공부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렇게 농업에 임한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황량한 땅에 씨앗을 심어 작은 생명을 키워내는 기적. 끈기를 가지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농사를 꾸려나가는 젊은 농부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컨벤션 기획사 공현미입니다. 보통 국제회의나 전시회 그리고 많은 문화 행사를 합쳐서 컨벤션이라고 보통 분야를 하는데 한국이나 혹은 부산에 국제 행사가 유치됐을 때 크게는 뭐 한 2만 명 정도, 작게는 뭐 몇백 명 정도가 각국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부산을 방문하십니다. 참석자 관리에서부터 현장 운영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기획하고 운영하고 마무리하는 업무를 컨벤션 기획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어떤 스텝이 있었는데 자기는 태어나서 아시아라는 곳을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근데 저희가 2009년에 부산에서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그 어린이 건강과 환경이라는 컨퍼런스 개최할 때 본인이 행사 스텝이니까 본인 인생에 처음으로 겪은 아시아가 부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나라 혹은 도시였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본인이 와봤고 그때 본인 한 반나절 정도 투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시아에 있다는 거가 너무너무 인상적이었고 본인한테는 잊지 못할 아시아 도시가 부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연을 들었을 때 이 일이 되게 이제 매력적이다, 보람을 느낀다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일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제가 가지고 있는 긍지는 이 일을 통해서는 세상 그 어떤 다른 일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굉장히 극한 상황도 많이 처해보고 많은 사건, 이슈들을 해결해야 되는 일종의 프로블럼 솔버, 해결자로서 많은 이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많이 생기는 게 컨벤션 기획사의 하나의 그 보람이 긍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컨벤션은 도시의 특징,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든가 많은 소프트웨어적인 특장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산이 컨벤션 도시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확신하고 그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 전시 컨벤션 센터가 제2백스코를 1년 반 전에 개장을 하면서 그 말은 더 많은 대형 국제회의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태세를 갖췄다는 얘기고 부산시나 저기 관련 기관에서는 대형 국제 행사를 더 많이 유치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부산에서 그런 행사가 많을수록 저희 같은 기획사가 그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컨벤션 도시로서 부산은 훨씬 더 그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5년 사이에는 정규 대학 4년제 과정에 컨벤션을 전공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관광학부 안에 컨벤션 전공과가 있고요.
물론 그 친구들이 이미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컨벤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정서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이 되긴 하지만 전공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전공자가 아무리 전공을 했긴 하지만 결국 회사에 나와서는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되기 때문에 특히 자격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이제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고 저희가 그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재능이나 어떤 그 태도라든가 성품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은 이제 영어, 외국어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걸 수밖에 없는 게 이메일을 쓰거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전화 통화하거나 혹은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때로는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영어가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아주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 일은 되게 그 지구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제회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는 2년, 짧게 6개월 동안 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적극적인 거. 이거는 무형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매뉴얼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점이 없는 어떤 일이거든요. 그만큼 모든 일에 적극적인 사람을 저희는 가장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는 직업은 아니지만 무대 뒤에서 꼼꼼한 준비를 통해 외국 손님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정적인 직업 컨벤션 기획사. 어떤가요? 이 기회에 세계 각국의 친구들을 한번 사귀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호텔리어 백경훈입니다. 저희 호텔리어는 고객분들이 입장하시는 그러니까 입구에서부터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여기 계시는 동안 식사를 하시는 이 모든 서비스를 저희가 바로 옆에서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권에 대한 이 동경이 좀 있어서 어렸을 때에도 뭐 미국 드라마라든지 영국 드라마, 팝송 같은 것도 좀 즐겨 들었는데 이것을 제가 듣고 활용할 곳이 과연 어디일까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호텔이란 곳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꿈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제가 근무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사실 보람차고 참 즐거운 일인데요.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시고 역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그분들에게 어떤 만족감을 드리는 일이 참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억지로 그분들의 감성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감성이 우러러 나올 수 있을 때 저희가 굉장히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라 안팎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국제 행사가 자주 이뤄지는 만큼 호텔리어의 전망도 아주 밝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능력은 필수적으로 좀 갖춰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언어에 대해서는 특정 자격증보다도 고객분들과 원활한 소통을 좀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언어 능력이면 좋겠고요. 지금 각 대학들에서도 이제 호텔 산업이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텔 경영학과, 호텔 마케팅학과, 그리고 식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좀 특징적으로 호텔에도 프론트와 관련된 자격증, 그리고 식음에 관련된 자격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실제로 근무를 하실 때 현장에서 보다 많은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이란 곳은 많은 문화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 많은 문화를 경험하고 느끼고 싶다면 호텔리어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꿈과 열정을 펼치시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곳이 호텔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화이팅! 다른 이들의 편안함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호텔리어.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만큼 넓은 세계를 품고 있는 호텔에서 여러분의 꿈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발 디자이너 이상림입니다. 다양한 소비자의 성향에 맞게 컨셉을 정하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기술적인 측면과 미적인 측면을 조화롭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트렌드를 저희가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작업 지시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엔지니어들한테 넘기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신발 샘플이 나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프라모델이나 아니면 레고 같은 거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미술부에 들어가게 됐는데 담당 선생님 추천으로 미술을 시작하게 된 게 아마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만든 신발이 상품으로 나올 때
그리고 그 상품으로 나온 신발이 전국 매장에 디스플레이 되거나 아니면 광고에 나오거나 우연한 장소에서 누군가 그거를 신고 있을 때, 그때가 아마 가장 뿌듯한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은 의식주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 단순한 기능에 치중하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한 그런 신발 디자이너의 역할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모든 디자이너는 자신의 가진 생각을 글이 아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릴 때 그림 연습을 많이 하고 많이 보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그리고 디자이너라는 사람은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지식을 쌓으면 그게 결국 나중에는 디자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던 상상이 그림이 되고 가치 있는 상품이 되어 세상에 나오는 매력적인 디자이너들의 세계.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도 현실로 만들 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만 운항 관리자 이정환입니다. 항만은 터미널에 배가 입항해서 출항할 때까지, 그리고 야드에서 일어나는 컨테이너의 상하차, 모든 것을 총괄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자체 일이 좀 크레인이라든가 컨테이너라든가 아주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규범이나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터미널을 유기적으로 운영하며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항만 통제요원. 가히 터미널의 지휘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듯 전체적인 업무를 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장의 일도 중요할 텐데요. 터미널 현장에는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암벽크레인 기사 이상일이라고 합니다. 네, 암벽크레인이라는 것은 배가 접안을 하면 그 배에 있는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장비로서 높이는 43m입니다. 타워크레인이라는 장비를 했었습니다. 그래 하면서 이 암벽크레인이라는 것은 국내의 최고로 큰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큰 장비를 한번 타고 싶다는 꿈이 생겨서 한번 도전하게 됐었습니다.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일을 하시는 이상일 기사님. 그 높이에 겁을 먹기보다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셨다니 진정 용감한 바다 사나이십니다. 조금 다 오픈되면 트롤이 조금 차분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은 이 직업에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내 스스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했으면은 아마 더 이 직업에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컨테이너들은 크레인 기사님의 손에 의해 땅으로 내려져 필요한 곳으로 이동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니 크레인이 마치 항만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맞은편의 노란색 크레인이 눈에 띕니다. 이상하게도 조종석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전에 사람이 크레인에 타가지고 직접 장비를 이렇게 움직여 작업을 했다면요. 지금은 이제 원격 조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사람 사무실에서 사람이 크레인에 타지 않고도 이렇게 크레인 탄 것처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환경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안녕하세요. 크레인 원격 조정 기사 오승현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일이 이제 하다 보면은 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차에 직접적으로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 일이라서, 그래서 신중함이나 뭐 침착함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작업을 하는데 좋지 않을까, 일을 하는데 좋지 않을까. 무겁고 큰 장비가 많은 항만은 남자들을 위한 직업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섬세함이 필요한 원격 조종기사는 오히려 여자들이 많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항만에 이렇게 재밌는 직업들이 많이 있다니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곳이네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스펙이라든가 서울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뭐 일을 꼭 해야 된다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만연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특성화되어 있는 항만이라든가 무역에 관한 거라든가 우리 부산에서 아주 특성화되어 있고 또 잘 해낼 수 있고 자기가 관심이 있고 이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은 학교를 다시 졸업하고 일을 하면 아주 보람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미래에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자기가 원한다면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파이팅!